차가운 바닥이 무릎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제 몸이 저절로 내려앉은 건지 아니면 제가 스스로 무릎을 꿇은 건지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다만 그 순간 두 다리에 힘이 쭉 빠져버렸다는 건 분명히 기억합니다. 바닥에 차가운 냉기가 무릎을 타고 허벅지까지 파고들었고 그 차가움이 제 가슴속까지 얼려버리는 것 같았거든요. 손바닥이 축축하게 젖어 들어갔어요. 땀인지 눈물인지 구분도 안 됐습니다. 그저 제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목구멍이 메어서 제대로 소리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 말을 하는 동안 제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손톱 밑이 저려왔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굳어지는 것 같았어요. 60평생 살면서 이렇게 무릎을 꿇어본 적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예비 며느리 앞에서요. 제가 그토록 반대하던 그 여자 앞에서 이렇게 고개를 조아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아무 말이 없었어요. 아니, 말이 없는 게 아니라 제가 듣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귀가 먹먹했거든요. 심장이 쿵쾅쿵쾅 뛰는 소리만 제 머릿속을 꽉 채우고 있었어요. 가슴이 너무 조여서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한번 들이마실 때마다 갈비뼈 사이로 뭔가 날카로운 게 파고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제 어깨에 손이 닿았습니다. 며느리의 손이었어요. 그 손이 제 어깨를 감싸며 저를 일으키려 할 때 저는 그 손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대고 있던 제 몸에 비하면 그 손은 너무나 따뜻했어요. 이상하게도 그 온기가 오히려 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가슴속 어딘가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거든요. 괜찮아요, 어머님. 일어나세요. 그 목소리가 제 귓가에 닿았을 때 저는 비로소 정신이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일으켜 세우려 애쓰고 있었고 저는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고 겨우 몸을 일으켰어요. 무릎이 후들거렸습니다. 바닥에 닿았던 부분이 얼얼하게 저려왔고요. 참 이상한 일이었어요. 제가 그토록 경계하고 밀어내려 했던 그 사람이 지금 제 팔을 잡아 저를 부축하고 있었으니까요.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제 목덜미가 뜨겁게 달아올랐고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60년을 살면서 이런 수치를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제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죠?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그저 아들을 지키려 했을 뿐이었는데요. 아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엄마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말이에요. 이혼한 여자를 며느리로 받아들일 수는 없었어요. 그건 제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부모가 그런 걸 원하겠어요. 제 나이에, 제 처지에 그런 며느리를 받아들이라는 게 말이 되나요? 주변에서 뭐라고 할지 뻔했고 아들의 미래가 걱정됐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그 여자 앞에서요. 그때 느꼈던 그 서늘함이 지금도 등골을 타고 내려와요. 사흘 전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어디서부터 제 판단이 빗나간 걸까요? 흰색 봉투가 제 손에 들어온 그 순간부터였을까요? 아니면 그보다 더 전 아들이 처음으로 그 여자 이야기를 꺼냈던 그 날부터였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모든 게 제 착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본 건 진실이 아니었어요. 제가 믿은 건 제 편견이었고요. 제가 지키려 했던 건 사실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진실을 알게 된 건 단 한 장의 서류 때문이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테이블 위에서 떨리는 진동이 나무 표면을 타고 제 손목까지 전해졌어요. 그 떨림이 이상하게 가슴 안쪽까지 파고드는 것 같았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고
한참을 망설였어요. 민석이 제 아들이었거든요. 받아야 하는데 손이 가질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이미 뭔가 느꼈던 것 같아요. 좋은 소식은 아니겠다는 예감이요. 세 번째 진동이 올 때쯤 저는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차갑더라고요. 응, 민서가. 엄마. 아들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뭐랄까, 조심스럽게 말을 고르는 것 같았습니다.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제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엄마, 나 할 말이 있어. 그래, 무슨 일인데? 나 결혼하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손에 쥐고 있던 핸드폰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급하게 다시 움켜쥐었어요. 손바닥에 땀이 배어 나왔거든요. 결혼. 물론 아들이 38이니까 이상한 일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늦은 편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까요? 기쁜 소식을 들었는데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좋은 사람 만났어. 엄마한테 소개시켜 줄게. 아들의 목소리는 밝았어요.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제 입에서는 축하한다는 말이 안 나왔어요. 대신 이런 질문이 튀어나왔습니다. 그 사람 어디 사는데? 뭐 하는 사람이야? 엄마, 그런 것부터 묻지 말고. 일단 만나보면. 아니, 엄마가 궁금해서 그러는 거지. 나이는 몇이야? 직업은? 제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아들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 침묵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제 심장이 점점 빠르게 뛰기 시작했거든요. 35이야. 회사 다니고. 결혼은 처음이야?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번엔 더 길었어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요. 제 손가락이 핸드폰을 더 세게 움켜쥐었어요. 엄마, 그건. 대답 좀 해봐. 처음이냐고. 아니, 이혼했어. 세상에.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혼했다고요. 제 아들한테 이혼한 여자를 소개한다고요. 가슴속에서 뭔가 뜨거운 덩어리가 치밀어 올랐어요. 화가 나는 건지, 당황스러운 건지, 아니면 억울한 건지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엄마, 그게 뭐가 문제야? 요즘 세상에. 문제지. 당연히 문제지.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참으려고 애썼는데 안 됐어요. 목구멍이 막혀서 숨쉬기가 힘들었거든요. 민서가 엄마 말 좀 들어봐. 그건 좀 엄마가 생각한 거랑은 달라서 한국식으로 애둘러 말했어요. 직접적으로 반대한다고 하면 아들이 더 반발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아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는 수진이를 만나보지도 않고 그러시면 안 돼. 일단 만나봐. 수진이.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제 입맛이 씁쓸해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거실 소파에 가만히 앉아서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이 꺼졌다가 다시 켜지기를 반복했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혼한 여자라니.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왜 이혼했을까?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걸까? 아이는 있는 걸까? 전 남편과는 연락하고 지내는 걸까? 의심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에휴,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참, 사람 마음이란 게 참 간사한 것 같아요. 아들이 결혼한다니까 기뻐해야 하는데 저는 불안했거든요. 이게 옳은 건지, 제가 너무 편협한 건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아니잖아요. 엄마라면 당연히 걱정하는 게 맞잖아요. 다음 날
저는 시댁 친척 언니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런 얘기는 누군가한테 털어놓고 싶었거든요. 혼자 속으로만 사귀기엔 너무 답답했어요. 언니, 우리 민석이가 말이에요. 응, 무슨 일이야? 결혼한대요. 근데 그 여자가 이혼한 여잔데 전화기 너머로 언니가 헛웃음을 흘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세상에, 그게 무슨 소리야? 민석이가 왜 그런 여자를?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연희야, 그건 안 되지. 절대 안 돼. 나중에 문제 생기면 어떡하려고. 언니의 말이 제 생각과 똑같았어요. 그래요.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죠. 제가 이상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생각을 하니까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결심했어요. 이 결혼은 막아야겠다고요. 아들을 위해서요.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 지금 제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게 나을 것 같았거든요. 엄마니까요. 엄마는 그런 거잖아요. 아들이 미워해도 엄마는 아들을 지켜야 하는 거잖아요. 그때만 해도 전 제가 옳다고 믿었어요. 아들을 지키는 게 엄마의 의무라고 생각했거든요.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 여자에 대해 좀 더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요. 왜 이혼했는지,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알아봐야 아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결정했습니다. 알아보기로요. 제대로요. 며칠 뒤 아들이 그 여자를 데려온다고 연락을 했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 수진이 데려갈게. 밥 같이 먹자. 핸드폰을 들고 있는 제 손이 또 떨렸습니다. 만나야 한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그날이 다가오니까 두려웠습니다. 무슨 얘기를 해야 할지,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날까지는 사흘이 남아 있었어요. 그 사흘 동안 저는 밤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이불 속에서 뒤척이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일지, 제 아들한테 뭘 바라는 건지, 이혼한 여자가 우리 아들한테 무슨 짓을 하려는 거야.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들었어요. 제 마음속 어딘가에서 경보가 울리고 있었거든요. 이건 안 된다고, 막아야 한다고 그렇게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어요. 혹시 제가 너무 심한 건 아닐까? 만나보지도 않고 미리 판단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스쳤습니다. 아니야. 이건 아들을 위한 거야. 엄마가 나서지 않으면 누가 아들을 지켜주겠어.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제 선택이 옳다고 믿으려 애썼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나중에는 제 발목을 잡을 줄 몰랐어요. 카페 문을 열 때 손잡이가 차가웠습니다. 금속 재질이었나 봐요. 손바닥에 닿는 그 차가운 감촉이 손목을 타고 팔꿈치까지 올라왔어요. 이상하게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지만 제 손끝은 여전히 차가웠거든요.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일부러 구석진 곳을 골랐습니다.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이요. 이런 일을 한다는 게 누가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싶었거든요. 체면이 말이 아니었어요.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아메리카노요. 평소에 마시던 거였어요. 그런데 잔을 쥐고 있어도 손이 떨렸습니다. 커피 표면이 미세하게 흔들리더라고요. 한 모금 마셨는데 목으로 넘어가질 않았어요. 입안이 바짝 말라 있었거든요. 문이 열릴 때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엔 젊은 여자 둘이 들어왔어요. 다음엔 학생으로 보이는 남자애가 들어왔고요. 그때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기다린다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지 몰랐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약속 시간이 5분 남았더라고요. 제 손목 시계 초침이 째각째각 소리를 냈어요.
아니, 실제로는 소리가 안 났을 텐데 제 귓속에서는 그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시간이 너무 천천히 가는 것 같았어요. 또 문이 열렸습니다. 이번엔 중년 남자였어요. 검은색 코트를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카페 안을 둘러보더니 제 쪽으로 걸어왔어요. 제 등에서 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박연희 씨 맞으시죠?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어요. 표정이 무뚝뚝했습니다. 눈빛에 감정이 없더라고요. 그게 오히려 더 무서웠어요. 네, 맞습니다. 제 목소리가 작게 나왔습니다. 그 사람은 제 맞은편에 앉았어요.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명함을 꺼냈습니다. 명함을 건네봤는데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지를 못했어요. 명함이 테이블 위로 미끄러졌고 급하게 다시 집었습니다. 전화로 말씀하신 건 제가 대충 이해했습니다. 아드님의 예비 신부분에 대해 알아보고 싶으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혼 경력, 재산 상태, 과거 이력 이런 것들이요? 그 말을 들으니까 목구멍이 조였습니다.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갑자기 실감이 났거든요. 이건 뒷조사예요. 제가 남의 과거를 캐려고 사람을 고용한 거잖아요. 이게 맞는 건가?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최대한 자세하게 알고 싶어요. 그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고는 서류 가방에서 계약서 같은 걸 꺼냈습니다. 종이 넘기는 소리가 카페 안에서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요즘은 개인도 돈을 내면 다른 사람의 재산 상황을 알아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본인 동의 없이는 불법이지만요. 그런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잠깐 저를 쳐다봤어요. 그러고는 대답했습니다.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만 진행됩니다. 공개된 정보, 법원 기록, 이런 것들이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말이 안심이 되는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불안했습니다. 합법적이라는 말이 괜찮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제 양심이 저를 찔렀거든요. 얼마나 걸리나요? 사흘에서 나흘 정도면 됩니다. 사흘에서 나흘.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렇게 금방 알 수 있다니. 그렇게 쉽게 남의 인생을 들여다볼 수 있다니. 세상이 참 무섭더라고요. 그럼 이 서류에 서명하시고 계약금을. 그 사람이 펜을 건넸습니다. 펜을 받아드는데 손끝이 저려왔어요. 서명란에 이름을 쓰는데 글씨가 떨려서 제대로 안 써졌습니다. 제 이름인데도 낯설게 보이더라고요. 카페를 나와서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가방 속에서 떨리는 진동이 팔뚝까지 전해졌어요. 꺼내서 보니까 민석이었습니다. 또 아들이에요.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응, 민석아. 엄마, 나 다음 주 금요일에 수진이 데려갈게. 저녁 같이 먹자. 다음 주 금요일.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나흘 남았어요. 딱 나흘요. 탐정이 말한 기간이랑 똑같았습니다. 서류가 나오는 시간이랑 아들이 그 여자를 데려오는 시간이 거의 동시였어요. 금요일? 왜 그렇게 급해? 급한 게 아니라 원래 이번 주에 데려가려고 했는데 수진이가 일정이 안 맞아서 미뤄진 거야. 엄마, 이번엔 꼭 만나야 돼. 아들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전에 없던 톤이었습니다. 제 손이 핸드폰을 더 세게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거든요. 알았어. 그날 보자.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나흘 뒤. 아직 늦지 않았어. 막아야 해. 그때까지 서류가 나오면 아들한테 보여주면 돼. 그러면 아들도 알 거야.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제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셨는데 공기가 차갑게 목구멍을 파고들었어요. 겨울 공기였거든요. 발걸음을 다시 옮겼습니다. 빨리 걸었어요. 집에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리가 자꾸 휘청거렸어요. 제대로 힘이 안 들어갔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닫히며 둔탁한 진동이 마루를 타고 올라왔고 그 떨림이 제 가슴 안쪽을 먼저 굳게 만들었습니다.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했습니다. 혼자 사는 집이 이렇게 적막한지 몰랐어요.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가방을 옆에 내려놓고 멍하니 앞을 바라봤습니다. 텔레비전은 꺼져 있었고 벽시계만 째각째각 소리를 냈어요. 아니, 또 실제로는 조용했을 텐데 제 귓속에서는 그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탁자 위에 액자가 놓여 있었어요. 민석이 사진이었습니다. 어릴 적 사진이요. 7살인가 8살쯤 됐을 때 찍은 거예요. 환하게 웃고 있더라고요. 이가 빠진 채로 웃는 모습이 참 해맑았습니다. 액자를 집어들었어요. 손가락으로 유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차가운 유리 표면이 손끝을 얼렸어요. 민석아, 엄마가 이러는 거 다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는데 참았어요. 울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울면 제가 무너질 것 같았어요. 액자를 다시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그러고는 한참을 그냥 앉아 있었어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창밖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서류를 받으러 가는 내내 제 손이 떨리는 걸 느꼈어요.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진짜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고 있다는 걸요. 그 서류가 제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거라는 걸요. 사흘 뒤에 서류가 도착할 거예요. 그 서류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그 여자의 어떤 비밀이 드러날까? 저는 그 생각만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드러날 건 그 여자의 비밀이 아니었어요. 제 잘못이었거든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소파에 앉아있던 제 몸이 화들짝 놀라 움찔했어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가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 나왔어요. 택배였어요. 그 서류가 온 거예요. 현관으로 나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택배 기사님이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흰색 봉투였어요. 생각보다 두툼했습니다. 여기 서명해 주세요. 손이 떨렸어요. 펜을 잡는데 손가락에 힘이 제대로 안 들어갔습니다. 서명을 하고 봉투를 받았어요.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이상하게 무겁더라고요. 종이 몇 장인데 이렇게 무거울 리 없는데 손에 쥐는 순간 팔이 축 늘어지는 것 같았어요. 감사합니다. 기사님이 가고 문을 닫았습니다. 문이 닫히며 둔탁한 소리가 벽을 타고 퍼졌고 그 여운이 제 귓속에서 한참 울렸습니다. 복도에 혼자 서서 봉투를 내려다봤어요. 봉투 겉면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깨끗한 흰색이었어요.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어요.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한참을 그냥 바라만 봤어요. 뜯어야 하는데 손이 가질 않았습니다. 이걸 열면 뭐가 나올까? 그 여자의 어떤 비밀이 드러날까? 창밖을 봤습니다. 날씨가 맑았어요. 햇빛이 창문으로 들어와 거실 바닥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먼지가 햇빛 속에서 반짝이며 떠다녔어요. 이상하게 평화롭더라고요.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방심했던 것 같아요.
손을 뻗어 봉투를 집었습니다. 두툼한 종이 봉투의 접착면을 손톱으로 긁었어요. 찢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봉투의 접착면이 벌어지며 생기는 마찰음이 손가락 끝에서 손목으로, 손목에서 팔꿈치까지 미세한 진동으로 전해졌어요. 손톱 밑이 저려왔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그러고는 봉투 안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서류가 만져졌어요. 매끄러운 종이 질감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천천히 꺼냈어요. 몇 장 안 되는 것 같았는데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히질 않았습니다. 서류가 미끄러질 뻔해서 급하게 다시 움켜쥐었어요. 첫 장을 펼쳤습니다. 인적사항이었어요. 이름, 나이, 주소, 이런 것들이요. 제가 이미 아는 정보들이었습니다. 이수진, 35살, 신도시, 아파트 거주. 직업은 회사원이고요. 특별한 건 없었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가슴 한가운데서 쿵쾅쿵쾅 소리가 났어요. 귀에까지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손가락이 차갑게 식어갔어요. 두 번째 장을 넘겼습니다. 이혼 기록이 있었어요. 3년 전에 이혼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자녀는 없고요. 재산 분할도 특별한 게 없었어요. 여기까지는 예상한 대로였습니다. 별거 아니잖아요. 그냥 이혼했다는 사실뿐이잖아요. 세 번째 장을 넘기려는데 손이 멈췄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뭔가 느낌이 이상했어요. 가슴이 조이는 것 같았거든요. 숨쉬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목구멍이 막힌 것처럼 답답했어요. 천천히 종이를 넘겼습니다. 그 순간 제 손이 멈췄어요. 아니, 멈춘 게 아니라 얼어붙었습니다. 손가락이 종이를 붙잡은 채로 굳어버렸어요. 눈이 서류에 박혔습니다. 글자가 보였어요. 글자가 제 눈에 들어왔는데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대체 무슨 뜻이지? 병원 영수증이었어요. 20년 전 거였습니다. 20년 전이라고요. 제 남편이 큰 수술을 받았던 그 해예요. 그때 병원비가 어마어마했었거든요. 1,000만 원이 넘었어요. 저희한테는 감당하기 힘든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익명으로 그 돈을 냈어요. 당시에 병원에서 연락이 왔었어요. 익명의 기부자가 전액을 내주셨다고요. 저는 그게 누군지 몰랐습니다. 병원에서도 말해주지 않았어요. 익명이니까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하늘에 감사했어요. 하느님이 도와주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 돈 덕분에 남편이 수술을 받을 수 있었고 회복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서류 위에 적혀 있었어요. 기부자가 이름을 밝히지 않아도 병원에는 기록이 남는다고 해요. 세금 문제 때문이래요. 그래서 탐정이 그 기록을 찾아낸 거예요. 익명 기부자 이수진. 그 이름이 제 눈앞에 있었습니다.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어요. 바닥에 펼쳐진 종이들이 흩어졌습니다. 제 입이 벌어졌는데 소리가 안 나왔어요. 숨을 쉬려고 했는데 공기가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가슴이 조였어요. 뭔가 무거운 돌덩이가 가슴을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대체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아무 생각도 안 났습니다. 그저 그 이름만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이수진, 이수진, 이수진. 20년 전에 그 여자가 우리 병원비를 냈다고요? 왜요? 왜 그랬어요?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요? 여러분이라면 이 순간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어요. 이해가 안 됐습니다. 도대체 왜 그 여자가 손이 떨려서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집을 수가 없었어요. 무릎을 꿇고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종이를 주워들었어요. 다시 봤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본 건 아닐까? 다른 사람 이름인 건 아닐까? 아니었어요.
똑같았습니다. 이수진. 35살이 아니라 당시 나이로는 15살이었어요. 15살짜리 아이가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어떻게 냈을까요? 영수증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손이 떨려서 종이가 바스락거렸어요. 글자를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날짜, 금액, 기부자 정보. 틀림없었어요. 이수진이라는 이름이 거기 있었습니다. 기억이 떠올랐어요. 20년 전 남편이 쓰러졌을 때요. 갑자기였어요. 아무 예고도 없이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실려갔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큰 수술이 필요하다고요. 당장 해야 한다고요. 그런데 돈이 없었어요. 저희는 그때 형편이 어려웠거든요. 민석이는 겨우 10살이었고 저는 일을 하고 있었지만 수술비를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때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누군가 익명으로 병원비 전액을 내주셨다고요. 저는 울었습니다. 정말 많이 울었어요. 누가 이런 선행을 베풀어 주셨는지 감사해서 미칠 것 같았거든요. 그 사람이 이수진이었어요. 15살 아이가요. 왜요? 왜 그랬어요? 우리를 왜 도와준 거예요? 우리랑 무슨 인연이 있었나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해가 안 됐어요. 15살 아이가 그런 거액을 어떻게 구했을까요? 그리고 왜 우리한테요? 왜 우리 남편 병원비를요? 서류를 더 펼쳐봤습니다. 네 번째 장이 있었어요. 남편 장례식 때 조의금 명단이었습니다. 거기에도 이수진이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6년 전이요. 남편이 돌아가셨을 때요. 그때도 그 여자가 돈을 보냈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장. 민석이 대학 등록금. 13년 전에 누군가 익명으로 장학금을 보냈던 기록이 있었어요. 그것도 그 여자였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엉덩이가 차가운 마루에 닿았지만 느껴지지 않았어요. 손에 쥔 서류가 흔들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 여자가 20년 동안 우리를 도와왔다는 거잖아요. 몰래요. 아무 말도 없이요. 우리가 알지 못하게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뭔가 단단하게 쌓아 올렸던 게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니, 실제로는 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제 안에서 무언가 부서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여자를 반대했어요. 이혼한 여자라고 우리 아들한테 맞지 않는다고 뒷조사까지 했잖아요. 탐정을 고용해서 그 여자의 과거를 파헤쳤잖아요. 그런데 진실은요. 그 여자가 우리 가족의 은인이었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조여서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손으로 가슴을 쥐어짰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는데 나오질 않았어요. 그저 목구멍이 메어왔습니다. 제가 뭘 한 거죠? 얼마나 그렇게 앉아 있었을까요? 바닥이 차가웠어요. 엉덩이와 허벅지가 저려왔습니다. 다리를 움직이려고 했는데 감각이 없었어요. 손에는 여전히 서류를 쥐고 있었습니다. 종이가 땀에 젖어서 구겨졌더라고요. 창밖을 봤어요.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오후였어요. 그러고 보니 점심도 안 먹었더라고요. 배가 고프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몸이 텅 빈 것 같았어요. 핸드폰이 테이블 위에 있었습니다. 민석이한테 물어봐야 해요. 아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었는데 제게 말을 안 한 건지, 아니면 아들도 모르는 건지. 손을 뻗어 핸드폰을 집었어요. 무거웠습니다. 아니, 실제로는 가벼운 건데 제 손에는 무겁게 느껴졌어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화면을 켰는데 글자가 제대로 안 보였어요. 눈앞이 흐려졌거든요. 민석이 번호를 찾았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려는데 손가락이 멈췄어요.
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이걸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 아들이 뭐라고 할까? 그 순간 제 안의 모든 확신이 무너졌어요. 20년 동안 믿어왔던 제 자신이 낯설어지더라고요. 저는 제가 좋은 엄마인 줄 알았어요. 아들을 지키는 엄마, 아들을 위해 뭐든 하는 엄마.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저는 그냥 편견 가득한 속 좁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러고는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심장이 그 신호음에 맞춰서 뛰었어요. 가슴 한가운데서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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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에까지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 번째 신호음이 울릴 때 아들이 받았어요. 엄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석이 목소리요. 평소처럼 밝았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목소리였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민석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이 눈치챘나 봐요. 엄마, 왜? 무슨 일 있어? 엄마가 물어볼 게 있는데 말이 제대로 안 나왔어요. 목구멍이 막혀서 숨쉬기가 힘들었거든요. 손으로 목을 감쌌습니다. 손바닥이 축축했어요. 뭔데? 말해봐. 수진이가 그 사람이 말이야.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서류에 적힌 내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혀가 굳어서 움직이질 않았어요. 수진이가 20년 전에 아빠 병원비를 냈다는 게 사실이야?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어요. 너무 길어서 연결이 끊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작게 들이마시는 소리요. 엄마가 어떻게 그걸 알았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확인됐습니다. 사실이에요. 정말 사실이었어요. 아들도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 제게 말을 안 한 거예요. 알고 있었구나. 너도 알고 있었어. 엄마, 그게 왜 말 안 했어? 왜 엄마한테 말을 안 했냐고.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화가 난 건지 억울한 건지 제가 왜 화를 내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저 가슴이 답답했어요. 말했으면 엄마가 뭐라고 했겠어? 이혼한 여자라고 반대하면서 수진이가 우리 은인이라는 말을 믿었겠어? 아들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전에 듣지 못한 톤이었어요. 제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민서가 그게 아니라 엄마, 수진이는 20년간 우리 가족 지켜봐온 사람이야. 아빠 수술비도, 아빠 장례식 때 조의금도, 내 대학 등록금도 다 수진이었어. 엄마가 힘들어할 때마다 몰래 도와줬던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터지는 것 같았어요. 20년간 지켜봐왔다고요. 우리가 힘들 때마다 도와줬다고요. 몰래요. 우리도 모르게요. 왜요? 왜 그런 거야? 우리랑 무슨 상관이라고. 왜 그런 거야? 우리랑 무슨 상관이라고. 엄마, 수진이가 10살 때 우리 집 근처에서 길을 잃었었대. 그때 아빠가 집까지 데려다 줬어. 그 일을 평생 기억하고 있었던 거야. 나중에 돈을 벌면 꼭 은혜를 갚겠다고 다짐했대. 아빠가요. 제 남편이요. 기억이 떠올랐어요. 25년 전쯤이었나요? 남편이 어떤 아이를 집에 데려온 적이 있었어요. 길을 잃었다고 경찰서에 데려다 줘야 한다고. 그 아이가 이수진이었나요? 그 일 하나 때문에 20년 동안 우릴 도운 거야? 엄마한테는 작은 일이었을지 몰라도 수진이한테는 인생을 바꾼 일이었어. 무서웠대. 밤이었고 혼자였고 그때 아빠가 나타나서 집까지 데려다 줬잖아. 수진이는 그걸 평생 잊지 못했던 거야. 제 입에서 말이 안 나왔어요. 그랬구나.
그런 이유였구나. 남편은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길 잃은 아이를 도와준 거죠. 누구라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는 그 은혜를 20년 동안 기억하고 갚아온 거예요. 그리고 저는요. 그 사람을 반대했어요. 이혼했다는 이유로요. 뒷조사까지 했어요. 나는, 나는 대체 뭘 한 거야?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존댓말이 아니었어요. 반말이었습니다. 제 입에서 나온 말인데 제 목소리가 아닌 것 같았어요. 나는 대체 뭘 한 거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엄마, 은인이야. 우리 가족 은인이잖아. 근데 나는 그 사람을 반대하고 조사하고 세상에 목이 메었어요. 말이 끊겼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고 턱 끝에서 뚝뚝 떨어졌어요. 엄마, 울지 마. 엄마가 몰랐던 거잖아. 몰랐다고 변명이 돼? 몰랐으면 다야? 나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제 안에서 뭔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올린 모든 게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니, 아들이 끊은 건지 제가 끊은 건지 기억이 안 나요. 그저 핸드폰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핸드폰이 한번 튕겼어요. 화면이 깜빡이다가 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어요. 바닥이 차갑게 무릎을 파고들었습니다. 손바닥을 바닥에 짚었어요. 팔에 힘이 빠져서 몸을 제대로 지탱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개가 숙여졌어요. 머리카락이 얼굴을 덮었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목 놓아 울었습니다. 소리가 거실에 울렸어요. 제 울음소리가 벽에 부딪혀 돌아왔습니다. 혼자 있는 집에서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저는 울었어요. 이수진이 보낸 떡 상자가 떠올랐어요. 며칠 전에 왔었어요. 예쁘게 포장된 떡 상자요. 저는 받고도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뭐하러 열어봐요. 어차피 반대할 건데. 그냥 냉장고에 넣어뒀어요. 그 떡을 만든 사람의 마음은 생각도 안 했어요. 예비 시어머니한테 잘 보이려고 정성스럽게 준비했을 텐데요. 저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 사람의 미소가 떠올랐어요. 아들이 보여준 사진에서 봤던 얼굴이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눈이 초승달처럼 구부러지도록 웃고 있었습니다. 아들 옆에 서서 행복해 보였어요. 그 사람이 20년 동안 우리를 지켜봤다고요. 우리가 힘들 때마다 몰래 도와줬다고요. 이름을 밝히지 않고 그저 조용히 도왔다고요. 그런 사람한테 저는 탐정을 붙였어요. 과거를 파헤쳤어요. 뒷조사를 했어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손바닥이 뜨거웠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부끄러웠어요.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엄마 자격이 있나요? 제가 사람 자격이 있나요? 모든 게 보였어야 했는데, 그 떡 상자를 받았을 때 고마워해야 했는데요.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기뻐해야 했는데요. 그런데 저는 의심했어요. 경계했어요. 밀어냈어요. 왜냐고요? 이혼했다는 이유로요. 그게 답니까? 그게 이유가 됩니까? 사람의 가치를 그 한 가지로 판단한 거예요. 20년 동안 쌓아온 선행은 보지 못하고 이혼했다는 사실만 본 거죠. 제가 틀렸어요. 완전히 틀렸어요.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저는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눈물이 마를 때까지 울었습니다. 창밖이 어두워졌어요. 해가 진 거예요. 밤이 왔습니다. 거실 불을 켜지 않았어요. 그냥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 자국이 뺨에 말라붙었어요. 손으로 닦았는데 손등이 거칠게 피부를 긁었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그 사람한테 어떤 얼굴로 만나야 하죠? 용서를 빌어야 해요. 무릎 꿇고 빌어야 해요. 그렇게 해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어요. 이대로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내일 그 사람 집에 가야겠다고요. 직접 찾아가서 용서를 빌어야겠다고요. 비록 늦었지만 그래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하니까요. 그 집 앞에 섰습니다. 신도시 아파트였어요. 깨끗한 건물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어요. 문 앞에 도착했어요. 초인종이 보였습니다. 손을 뻗으려는데 떨렸어요. 손가락이 제대로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코트 단추를 만지작거렸어요. 단추가 손가락에 걸렸다 빠졌다 했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이제 돌아갈 수 없어요. 이미 여기까지 왔잖아요. 용서를 빌어야 해요. 무릎 꿇고 빌어야 합니다. 손가락을 뻗어 초인종을 눌렀어요. 띵동.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제 귓속에서 크게 울렸어요.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안쪽에서요.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제 등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이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실제로 본 건 처음이었어요. 사진으로만 봤었거든요.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마른 편이었어요. 얼굴은 온화했습니다. 눈빛이 부드러웠어요. 어머님,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무릎이 꺾였어요. 제 몸이 저절로 내려앉았습니다. 바닥이 무릎을 받쳤어요. 차가운 냉기가 무릎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손바닥이 차가운 바닥에 닿았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대로 소리가 안 나왔습니다. 목구멍이 메어서 숨쉬기가 힘들었거든요. 용서해 주세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눈물이 또 쏟아졌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뺨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턱 끝에서 뚝뚝 떨어졌습니다.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제가 몰랐어요. 진짜 몰랐어요. 말이 끊겼습니다.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손이 제 어깨에 닿았습니다. 따뜻했어요. 그 손이 제 어깨를 감싸며 저를 일으키려 했어요. 그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대고 있던 제 몸에 비하면 그 손은 너무나 따뜻했어요. 괜찮아요, 어머님. 일어나세요. 부드러운 목소리였어요. 화나지 않은 목소리였습니다. 오히려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 이해해요. 어머님 마음 알아요. 괜찮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졌어요. 괜찮다고요. 이해한다고요. 제가 그렇게 대했는데요. 뒷조사까지 했는데요.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요. 제가 너무 심했어요. 제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이수진이 제 팔을 잡아 저를 일으켰어요. 제 다리가 떨렸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렸어요. 바닥에 닿았던 부분이 얼얼하게 저렸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세요. 차라도 한 잔 드시고요. 이수진이 문을 열어줬어요. 제 팔을 부축하며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안으로 들어갔어요. 작은 거실이었습니다. 깨끗했어요. 소파가 있었고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창으로 햇빛이 들어왔어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이수진이 부엌으로 가서 차를 끓였어요. 물 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컵에 차를 따르는 소리도 들렸어요. 이수진이 차를 가져왔습니다. 제 앞에 놓았어요. 따뜻한 김이 올라왔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저는 컵을 들었어요. 손이 떨려서 차가 흔들렸습니다. 한 모금 마셨어요. 따뜻했습니다. 목으로 넘어가며 가슴을 데웠어요. 제가 민석이 아빠한테 받은 은혜를요. 평생 잊을 수가 없었어요. 이수진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잔잔했어요. 10살 때였어요. 밤에 길을 잃었는데 무서웠어요. 울고 있었는데 민석이 아버님이 저를 발견하셨어요. 집까지 데려다 주시고 괜찮다고 토닥여 주셨어요. 그날 받은 위로를 평생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저 듣고만 있었습니다. 어른이 돼서 돈을 벌게 됐어요. 그래서 은혜를 갚고 싶었어요. 몰래요. 민석이 아버님 가족이 힘들 때마다 조금씩이라도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20년 동안요. 20년이나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석이를 만난 건 우연이었어요. 회사에서 알게 됐는데 이름을 듣는 순간 알았어요. 그분의 아들이라는 걸요. 그래서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민석이한테 접근하는 게 맞나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사랑에 빠졌어요. 이수진이 웃었어요. 부끄러운 듯 웃었습니다. 민석이가 참 좋은 사람이더라고요. 착하고 따뜻하고요. 아버님을 닮았어요. 눈물이 또 났어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손에 작은 손수건을 쥐고 있었습니다. 이수진이 건네준 거예요. 제가 올 때 조용히 건네줬었어요. 하얀 손수건이었습니다. 모서리에 작은 꽃무늬가 수놓아져 있었어요. 버스를 탔어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거리가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이 걸어가고 차들이 지나갔어요. 손수건을 꼭 쥐었습니다. 손 안에서 천이 구겨졌어요. 이 손수건을 볼 때마다 오늘을 기억하겠죠. 제가 무릎 꿇었던 그 순간을요. 제 잘못을 깨달았던 그날을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조용했습니다.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갔어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떡 상자가 있었어요. 며칠 전에 받았던 거요. 꺼냈습니다. 포장을 뜯었어요. 떡이 예쁘게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를 집어서 입에 넣었어요. 달았어요. 부드러웠습니다. 맛있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떡을 먹으면서 울었어요. 참 이상한 일이죠. 떡이 맛있는데 눈물이 나다니요.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바람이 들어왔어요.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눈물 자국이 차갑게 식었어요. 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보였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며느리는 왜 20년간 우리를 지켜본 걸까요? 단지 은혜를 갚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도 있었을까요? 그건 아마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겠죠. 지금은 이것만 알아요. 제가 틀렸다는 것, 제가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 그리고 용서받았다는 것. 그날 이후로 저는 거울을 볼 때마다 그날의 제 모습을 떠올려요. 무릎 꿇고 있던 저요. 울고 있던 저요. 그 모습을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으려고요.